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주장했고 청와대와 여당은 사찰은 없다며 적폐 세력의 반격이라고 맞섰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비밀 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이메일과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KTNG 사장 인선 개입을 주장한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이번엔 청와대가 불필요한 4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등 경영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북 정신과 진료를 받던 30대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담당 의사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환자를 현장에서 체포해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2018년이 이제 3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청와대와 여야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했고 조국 민정수석은 사실이 아니라며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조태흠 기자입니다. 오늘 회의를 빌러왔던 자유한국당은 시작부터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지만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 정권이라며 탄핵이란 말까지 꺼냈습니다. 국무총리실 우리 민간인 사찰 기억하실 겁니다. 민주당 상임 고문 시절에 이러한 사건은 탄핵감이다. 반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거짓말이 반복되면 진짜로 여겨진다는 3인 성호라는 말로 응수하며 민간인 사찰 등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정말 제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그 사람이 누구의 추천으로 어떻게 됐고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떻다 하는 내용들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적폐 세력의 반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비공직자가 궁지에 몰려서 쏟아내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정치적 비토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의 KTNG 사장 교체 압력 의혹도 거론됐습니다. 청와대 누구가 이 KTNG 사장 인사 개입에서 사장 연입을 막아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원. 저희로서는 여기에 개입한 바도 또 기재부가 이것을 검토했던 내용이 그렇게 과도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임종석 비서실장은 사찰 의혹은 분명한 선을 그었지만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의 관리 소홀 책임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책임자로서 대통령께 죄송하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게 책임지는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네, 국회 운영위 관련 여야 공방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벌여 김 수사관 이메일과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1부는 지난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의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검찰에 출석해 진술한 고발 대리인은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1명과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1명입니다. 두 사람은 김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내용들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죄에 해당한다며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와 동향보고, 김 수사관이 사용한 컴퓨터 등을 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행정관은 김 수사관이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할 당시 내부 보안 규정에 따라 컴퓨터와 관련 자료들을 모두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 수사관의 이메일 기록과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인지가 쟁점이 되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등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 간부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대검찰청에서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는 등 수사팀을 보강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새로 배당받게 된 만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부 문건의 작성 경위 파악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다시 오늘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관련 소식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것은 12년 만의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국회 상임위가 아니라 조국 수석의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은 이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최형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현 정부에서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가운데 한 명의 증언을 공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괴롭혔고 지금도 그때의 충격으로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들지 못합니다. 대통령 임명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퇴를 종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의혹 제기는 잠시 뒤 힘을 잃었습니다. 김정주라는 분 3기 임년을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퇴임사까지 다 정상적으로 마치고 여당은 해당 인사가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한 전력을 문제 삼으며 맞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입니다, 이 양반이. 그 낙하산 인사예요. 낙하산 인사를 있다가 쫓겨났다고 저렇게 폭로를 합니다. 오늘 운영위는 민정수석으론 12년 만에 국회에 출석한 조 수석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청문회를 하듯 출신과 경력까지 거론됐는데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이고 참여연대 출신이고 산호맹 사건 연루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신 전력 있으시고 시대착오적 수구 좌파 정권의 척수예요. 조 수석은 준비해온 답변 자료를 보며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그에 대한 비난, 비방 또는 풍자, 야유 다 정치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의혹 군면에서 자신했던 운영이었지만 본질과 상관없는 고성은 어김없이 이어졌고 뛰어들었잖아요. 대답하는 거 했다고. 국회의원이 얘기하는데 뛰어들었잖아요. 대답 안 하는 게 오만한 거지. 아직도 한참. 여당 의원들은 감싸기식 질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네, 조국입니다. 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오늘 운영위에선 특감반과 관련한 결정적 폭로는 사실상 없었다는 게 대체적 평가인데 야당은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여당의 비호 때문이었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또 청와대와 관련해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연일 새로운 폭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NG와 서울신문 사장 인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기재부에 불필요한 국채를 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와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법적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이중근 기자입니다. 지난 7월까지 기획재정부 사무관이었던 신재민 씨가 2차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청와대가 기재부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정무적 고려를 이유로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는 정부의 이자 부담이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 있어서 국고국장 등이 나서 간신히 김 부총리를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채가 추가로 발행하면 발생할 이자 비용 8.7조 원 발행하면 연간 거의 2천억 발생하잖아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부총리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거 정무적 고려 때문에. 하지만 이러고 난 직후 청와대에서 기재부 측에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니 추가 발행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신 씨는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부총리님께서 대통령 보고한다 그랬을 때 그거 다 막아버리고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해가지고 보도자료 오는 거 다 취소하라고 하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사태 겪으면서 그때 사실 이미 공무원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기재부는 이에 대해 청와대 압력은 없었고 정무적 고려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치열한 토론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걸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토론의 결과 적자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특히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선 법률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신 전 사무관 주장은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빚을 추가로 늘릴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청와대와 정부가 추가 발행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적자성 국채 발행 여부를 놓고서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김수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국채는 보통 세수가 부족할 때 발행하는 적자 국채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달 거친 세금이 이미 1년 목표치의 90%를 훌쩍 넘어 정부가 이 적자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었고 국채는 결국 나라 빚인 만큼 추가 국채를 발행하면 1년 이자 부담만 2천억 원이라는 게 신재민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와 겹쳐 있는 20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더 높여놓아야 앞으로 더 나빠지더라도 부담이 덜하다는 이른바 정무적 고려를 해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는 게 신 씨의 주장입니다. 이를 위해 일부 국채를 조기에 갚겠다고 발표했던 계획까지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국채 더 발행 안 해가지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냐고. 저는 그 말 듣고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부는 금융시장에 국채 물량이 줄면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적정한 물량 공급을 고려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더 발행하는 게 물량 공급 차원에서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게 세입 여건에서는 안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그런 논의를 거쳐서 하지만 정부는 김 전 부총리가 정무적 고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여러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또 정책 결정의 무게중심이 청와대에 쏠려 있어 주도권을 뺏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불만도 함께 털어놨습니다. 신 씨는 기재부를 나온 직후 한 대형 학원과 강의 계약을 맺었지만 학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윤창호법과 김용균법, 발의부터 통과까지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던 올해 대표적인 법입니다. 20대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씨앗이 돼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이 모였고 법안 통과까지 이끌어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올해 이 두 법안의 처리 과정을 통해 국회도 분명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김비치라 기자가 짚어봅니다. 2018년 9월 25일. 민진 씨는 그날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그때쯤 전화를 걸어서 밖을 나가지 말라고 할까? 창호가 생사를 오가는 45일 동안 친구들은 밤새워 만든 법안을 들고 20번 가까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통과부터 시행까지 채 석 달이 걸리지 않은 이례적 사건으로 꼽히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교육을 시킨 거죠. 자기 고집보다도 국민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더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 같아요. 고인의 영전에 놓인 법안엔 친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혔습니다. 누군가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다가 그 핸들을 분명 놨을 거라고 믿어요. 그게 저희 모두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떠한 원동력이기도 하고. 한 청년의 이름은 보호받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간절함에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애들 다 살리고 싶습니다. 28년간 꿈쩍았던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정신 갖고 와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국회의원으로서는 압박감 느끼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했으면 너무 좋았겠죠. 현장에서 또 작동되도록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이 저희 입법부에는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2년 전 구의역 사고 당시에도 이슈가 됐던 이른바 김군법. 그때 국회가 움직였다면 아들의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직도 엄마에게 남은 아쉬움입니다.
사람이 살아야죠, 사람이. 우리가 그들을 뽑을 때는 나라 살림을 잘해달라고, 우리 좀 보호해달라고 뽑은 거지. 누군가의 죽음 이후 통과된 두 법안과 달리 올해 법안 처리율은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국회에는 11,000여 건의 법안이 대기 중입니다. 잠자는 법안들 역시 김용균법, 윤창호법처럼 누군가에겐 통과가 절실한 법안들일 겁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최저임금 산정의 주유 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업 측의 추가 부담이 느는 게 아니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경영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철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주유시간 포함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올해는 행정 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근로에 쉬지만 일한 걸로 치는 주유 8시간을 감안해 한 달 평균 209시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주유시간을 뺐고 노동부는 포함해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기준 시간이 적을수록 사용자에, 클수록 노동자에 유리했기 때문에 산업 현장의 혼란도 계속돼 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현장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경영계 반발은 거셉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생존권을 침해받는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경총도 입장문을 내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소상공인과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 2조 8천억 원을 지원하고 대기업 고소득 노동자의 최저임금 위반을 막기 위해 대기업 스스로 임금 체계를 바꾸도록 시정기간을 6달까지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가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이후 힘이 빠진 모습인데요.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별개로 1월 중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재판 거래 등 사법농단은 없었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그럼 그때 가서 보지요. 이 발언 직후 시작된 검찰 수사. 당초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동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새해 들어 이번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우선 내달 초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재소환할 계획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서기호 전 의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도 멀지 않았습니다. 두 전 대법관을 신병 확보와는 관계없이 다음 달 중 준비되는 대로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의 각각의 혐의는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라고 설명합니다. 또 두 전 대법관들이 자신들은 중요한 사안에서 배제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책임자라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연기를 김앤장 측과 직접 논의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혐의 입증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에서 서울 답방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거론했죠.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지만 길어지고 있는 교착 국면에 대한 우려도 높아서 내일 나올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2달여 만에 침묵을 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에서 서울 방문이 실현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내 서울 답방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동시에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히는 등 대남, 대미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겁니다.
북미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외교안보 분야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도 희망적 전망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북미 모두 대내용 성과물이 시급해 내년에는 절충점을 모색할 것이다. 연초부터 고위급 회담, 정상회담 등이 가동되며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행동을 보일 경우라고 하는 전제를 달기는 했는데요.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의 선순환 관계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지만 김 위원장의 친서가 비핵화 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 현실을 방증한 것이란 회의적 시각도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 협상 역시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비핵화에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미국의 입장과 앞서 말씀드린 북한의 입장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파국은 원치 않기 때문에 협상은 하되 타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내년 한 해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결정적 시기라는 것입니다. 2019년도 북한 대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오늘 저녁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40대 의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환자를 체포해 조사 중인데요. 사고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일단 사고 경위 전해주시죠. 네, 사건은 오늘 오후 5시 45분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강북 삼성병원 외래동 3층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어났습니다. 30살 박모 씨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47살 A 교수를 상대로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A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에 진료실에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신고로 경찰이 곧바로 출동했고 병원 안에서 박 씨를 검거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의사는 심폐소생술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 안타까움이 더 큰데요. 범행 동기는 확인됐나요? 네, 사건이 발생한 지 아직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박 씨가 진료 상담 중이던 의사를 찾아 병원을 방문한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병원 진료를 받으러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방문한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 씨가 숨긴 의사와 어떤 관계인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 당시 정황으로 볼 때 피의자 박 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이곳 병원을 찾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박 씨가 미리 계획하고 흉기를 준비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내일 숨진 A 교수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며 모레쯤 박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강북 삼성병원에서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네, 요 며칠 강력한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 결빙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훈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한강대교 아래의 강물이 살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나뭇가지로 휘젓자 얼음이 조각조각 갈라집니다. 기상청은 오늘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에 공식적인 결빙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강의 결빙 관측 지점은 한강대교 노량진 쪽 2번째와 4번째 교각 사이로 다리에서 상류 쪽으로 100m가량 떨어진 구간입니다. 이번 겨울 한강 결빙은 지난해보다는 16일 늦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13일 이른 기록입니다. 기상청은 서울의 최저기온이 닷새째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한강이 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철원의 기온이 영하 18도, 서울은 영하 10.5도까지 내려가는 등 매서운 세밑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중위도 기압계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북쪽에서 밀려온 냉기가 계속해서 한반도에 머물고 있어 당분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모레도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등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의 한겨울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파가 장기간 지속될수록 수도관 계량기 동파 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수돗물을 조금씩 틀어두는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추위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오는 금요일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한반도가 군합 직장에 등장하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한반도 전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네, 올해는 세 차례나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새로운 전기를 만든 한 해였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정치, 사회, 예술, 종교계 등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 밖에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국내 10대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성실히 복무하도록. 아이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고 비리를 저질렀던 설립자 일가 등이 이변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17곳 중 14곳을 싹쓸이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해서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갑질이 없어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의혹의 몸통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되고 다른 일을 또 해야 되는 건가. 우리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네, 2018년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됐던 수많은 역사의 현장들. 세미 풍경을 김용준 기자가 헬기를 타고 돌아봤습니다. 토사가 쓸린 흔적이 아직 그대로 남았습니다. 지난 9월 새벽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상도 유치원 터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게 됩니다. 하얀 바둑알처럼 나란히 선 기름 탱크들. 그 사이로 시커먼 탱크가 보입니다. 풍등 하나에 17시간 동안 활활 타올라 바닥을 드러낸 저유소 탱크. 허술한 안전관리 시스템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한적한 4차선 도로 위 검은 반창고 같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갑자기 파열된 노후 온수관 때문에 딸의 결혼을 앞둔 60대 가장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수와 교체 공사는 전국 200여 곳에서 아직 진행 중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과 기본적인 안전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던 한 해였지만 하늘에서 본 세미 풍경 중에는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원스레 내달리는 열차. 플랫폼이 가까워지자 조금씩 속도를 늦춥니다. 경의중앙선의 종착역 문산역입니다. 올해는 임진강역까지 운행 구간이 연장됩니다. 그 너머 북역까지 철만은 달리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착륙하는 화물기. 이륙을 준비하는 항공기들. 올해 초 문을 연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입니다. 개항 이후 늘어난 이용객은 680만 명. 내년에는 확장 공사를 시작합니다. 우뚝선 철탑 위로 타오르는 불길. 바다에선 어민들이 부지런히 김을 걷어올립니다. 새 밑에도 부지런히 땀 흘린 사람들. 아쉬움은 저만치 뒤로 하고 이제 새해, 새 희망을 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이렇게 저물어가는 한 해를 아쉬워하며 오늘 저녁 서해안 해넘이 명소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구름이 짙게 껴서 붉은 노을을 볼 수는 없었지만 아쉬운 한 해를 뒤로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서해를 물들이는 노을이 장관을 이루는 꽃지의 수욕장. 먼 길을 달려온 이들이 하염없이 서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잠시 모습을 드러내는 붉은 빛을 보이는가 싶더니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아쉬움도 잠시, 소중한 추억을 남기며 저무는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올해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남자친구랑 여행도 많이 못 가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많이 못 보냈던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해안선이 아름다운 변산의 수욕장. 구름에 가려 해넘이를 볼 수는 없었지만 겨울바다를 바라보며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엄마,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아. 100살까지 살아? 고마워. 달집을 태우고 희망 편지를 쓰며 새 출발의 각오를 다집니다. 새해에는 행복한 일들만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경제가 안 좋다 하는데요. 우리 국민 모두 다 경제가 좋아져서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채 몇 시간 남지 않은 2018년을 뒤로하고 해돋이를 기다립니다. 새해 첫날을 여는 해는 내일 오전 7시 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고 7시 31분 울산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종로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푸른 기자, 시민들이 벌써 꽤 많이들 모이신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체감온도 영하 6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보신각 앞 사거리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특별 무대에서도 잠시 뒤 있을 타종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지금은 마무리가 됐지만 타종 행사 전후에 있는 특별 공연을 위해서 뮤지컬 배우와 가수들의 노래 연습이 끊이지 않으면서 분위기도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자정이 되는 순간 이곳에서는 모두 33번 종이 울리면서 새해를 알리게 됩니다. 올해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등 고정 인사들과 함께 종을 칠 시민대표 11명이 선정됐는데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와 독도지킴이 고 김성도 씨의 부인 김시열 씨가 선정이 됐고요.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앞장선 하예나 씨 등도 잠시 뒤 이곳에서 종을 치게 됩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새해 첫날인 내일 새벽 1시 반까지 보신각 주변 종로와 청계천로 일대 일부 구간에서 교통이 통제됩니다. 대신 지하철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요. 보신각 주변을 지나는 40개 노선 시내버스도 인근 정류소에서 새벽 2시 전후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또 타종 행사를 할 때마다 이곳에서 폭죽을 터뜨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불꽃이 날아가면서 주변 건물에 불이 나거나 사람이 다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폭죽을 터뜨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보신각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018년,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보냈을까요? KBS가 정신분석학자들 조언을 받아서 대중들 마음을 분석해봤더니 핵심 단어 3가지가 나왔습니다. 소확행과 워라벨, 그리고 미닝아웃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의 소확행. 일상에서 작지만 확실한 즐거움을 찾겠다는 의미죠.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에서 처음 쓰인 뒤에 올해 크게 유행한 말입니다. 나머지 단어 역시 거창한 이상과 의미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에서 행복과 삶의 가치를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18년의 심리학, 신방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시민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했던 순간을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SNS에 조금 유명한 맛집들 같은 거를 찾아다녀서 먹었을 때 이제 오는 행복 같은 게 있잖아요.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아니면 다이어리 꾸미기? 큰 거 바라지 않고 그냥 조그만 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올해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된 단어 가운데 하나는 소확행이었습니다. 취업과 결혼, 내 집 마련처럼 전통적으로 가치 있던 목표보다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스웨덴의 라곰, 프랑스의 오캄 등 비슷한 말이 함께 유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불안해하기보다는 단기간의 성취, 그리고 단기간의 즐거움이라는 부분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 자체가 다소 바뀌고 있는 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열풍도 뜨거웠습니다. 무한 경쟁 속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개인의 삶과 행복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사는 삶에 굉장히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SNS나 예전에 비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쉬워졌고,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노력하는 것이 워라밸을 찾거나 아니면 소확행을 하려는 움직임? 성 정체성을 밝히는 커밍아웃처럼 개인의 취향이나 신념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말인 미닝아웃도 유행했습니다. 해시태그를 통해 퍼져나간 미투 운동과 옷이나 가방에 메시지를 담는 슬로건 패션 등이 그 사례입니다. 과거와 달리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 속에 조직보다는 개개인의 삶과 행복을 되돌아본 한 해였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새해부터 대형마트와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들 매장에선 돈을 내도 비닐봉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봉투는 제외됩니다.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매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지금까지 허용됐던 제과점도 새해부터는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모두가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오늘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대규모 정리해고와 파업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가 복직이 결정된 쌍용차 노동자들 얘기인데요. 10년 만에 출근길에 김민혁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새벽부터 발걸음이 바쁜 김재환 씨. 출근길입니다. 쌍용차고요. 2008년도에 구입한 건데 11년 됐네요. 구입하고 바로 1년 후에 해고되고. 정작 회사엔 1년밖에 타고 가지 못했습니다. 15분 거리, 꿈에 그리던 공장이 보입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이제 쌍용자동차입니다. 첫 출근길, 동료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71명 모두 긴장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좀 와서 꽃 한 송이씩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들이 전해준 축하의 꽃 한 송이. 기다렸던 오늘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료들 더 자랑스럽게 가족들과 또 친구들에게 알리고 또 축하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출발하란 뜻에서 동료들이 신겨준 새 신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누구보다 같이 아파했던 해직자 가족들. 마음 담은 손편지로 응원에 나섰습니다. 아빠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말 기쁘고 좋았습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 조금 덜 춥고 더 춥지 않게 일할 수 있고. 2009년 파업에 참여했다 해고된 윤충열 씨. 오전에 받은 출입증. 이제 진짜 복직이 실감납니다. 사업 좀 놓을 때까지 뭐 다 식당도 밥도 먹고 출퇴근도 이거 체크하고 이거 받으니까 들어왔구나.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 자연스레 옛 이야기에 빠집니다. 발만 동글거리고 있었거든. 빨간 깃발 흔드는 거 봤어요? 봤지. 저예요.
9년 반 만의 복직. 모두가 생계 유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집이 자꾸 줄어들었어요. 처음에 집을 팔고 전세 들어가고 전세에서 또 월세 들어가고 지금은 임대 아파트 살아요. 아직 복직하지 못한 48명은 내년 상반기 회사로 돌아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죄를 짓고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군인들에게도 꼬박꼬박 지급되는 군인연금 제도를 국방부가 손보기로 했습니다. 공분을 자아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계엄 문건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하고도 군인연금은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매월 450만 원씩 지급되고 있죠. 현 연금 지급법으로는 불가피하게. 이에 따라 국방부는 수사를 피해 도주했을 때 군인연금 절반을 지급 유예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지명수배됐을 때 연금의 절반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 매년 신상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군인연금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12.12 군사반란 수사를 피해 1995년 해외로 도피한 조홍 전 육군 헌병감의 연금 절반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의 소재지를 파악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군인연금이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외국 거주자 등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주 KBS가 보도한 대로 기무사 댓글 사건 수사를 피해 올해 초 해외로 도피했지만 전역 후 청와대 안보실에 근무하면서 공무원 연금으로 갈아탄 이모 전 기무사 2처장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일본 총리 비서관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오노지로 전 참의원 의원이 한일 간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일본이 공개한 영상이 일본보다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오노 전 의원은 동영상은 우리 쪽 주장보다도 한국 측의 긴박한 일촉즉발의 상황이 잘 이해됐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유치원 3법에 반발하는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회원들이 오늘 낮 12시쯤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을 노란 유치원 통학버스 100여 대로 둘러싸고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30여 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개인 재산인 유치원의 국가 몰수를 반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공무원 등 10명을 수사 의뢰하고 68명을 징계 또는 주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가 내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해맞이 관련 차량이 몰리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 상주 영덕, 동해고속도로 등의 암행 순찰차 11대를 투입합니다. 경찰은 과속운전과 안전띠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하고 차량 정체를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갓길을 주행하는 차량도 단속할 예정입니다.